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독일 문학의 거장, 아니,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삶과 문학 세계로 깊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괴테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비극적 사랑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혹은 평생에 걸쳐 완성한 대작 파우스트의 철학적 깊이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단순히 시인이나 소설가로만 규정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극작가이자 철학자였으며 자연과학자이자 정치가였고 미술 애호가이자 세계 시민이었습니다. 82년이라는 긴 생애 동안 그는 유럽의 격변기를 온몸으로 체험했고 그 모든 경험을 문학과 사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괴테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작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유럽 정신사 전체를 조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괴테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시대를 살았으며 어떤 작품들을 남겼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지금부터 약 20분간 괴테라는 거대한 산맥을 함께 등반해 보겠습니다. 작가의 대표 저서들은 북코너에서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천재의 탄생과 성장. 1749년 8월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am 마인의 한 부유한 시민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요한 볼프강 괴테, 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출생은 극적이었습니다. 아기는 거의 숨이 끊어진 채로 태어났고 조산사들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가까스로 첫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극적인 탄생은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를 예고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괴테의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 괴테는 황제 고문관이라는 명예직함을 가진 법률가였습니다. 그는 엄격하고 규율적인 사람이었으며 아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면 어머니 카타리나 엘리자베트는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로 당시 18세의 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여성이었으며 어린 괴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부모의 대조적인 성향은 괴테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괴테의 문학 세계에는 이성과 감성, 질서와 자유, 고전과 낭만이라는 양극성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중적 유산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괴테의 아버지는 아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가정교사를 고용해 교육시켰습니다. 괴테는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히브리어를 배웠고 문학, 역사, 지리, 자연과학, 법학, 신학, 미술, 음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양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성서, 그리고 고대 로마 문학은 어린 괴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8살 때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은 어린 괴테에게 신의 섭리와 세계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간 이 재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실존적 질문은 훗날 파우스트의 핵심 주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7년 전쟁 동안 프랑크푸르트에 주둔한 프랑스군 장교들을 통해 괴테는 프랑스 문화와 연극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여러 언어로 시를 쓰고 희곡을 창작했습니다. 14살 무렵 첫사랑을 경험했는데 이 감정적 체험은 그의 초기 서정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765년 16살의 괴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라이프치히는 작은 파리라 불릴 만큼 세련된 문화도시였습니다. 괴테는 법학 강의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연극, 미술, 문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로코코 양식의 경쾌한 사랑의 시들을 썼는데 아직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지는 못한 습작기였습니다. 1768년 건강 악화로 괴테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신비주의와 연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훗날 파우스트의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회복 후 1770년 그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으로 가서 법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의 경험은 괴테의 인생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평생의 친구이자 정신적 스승이 될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를 만났습니다. 헤르더는 괴테보다 5살 많은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는데 그는 괴테에게 민족 문학의 중요성, 셰익스피어의 위대함, 그리고 자연과 감정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헤르더의 영향으로 괴테는 독일 민요를 수집하고 고딕 건축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셰익스피어를 열정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2장 질풍노도와 시대정신. 괴테가 청년기를 보낸 18세기 후반은 유럽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계몽주의가 이성의 빛으로 미신과 전제를 몰아내려 하던 시기였고 동시에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과 본능을 강조하는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1770년대 초반부터 질풍노도라 불리는 문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기존의 형식과 규칙을 거부하고 개인의 감정과 천재성을 강조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셰익스피어를 이상으로 삼았고 자연의 힘과 원초적 감정을 찬양했으며 사회의 관습과 억압에 반항했습니다. 괴테는 이 질풍노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였습니다. 1773년 그가 발표한 희곡 괴츠 폰 베를리힌게는 16세기 기사의 반란을 다룬 작품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개인과 억압적인 사회 질서의 충돌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적인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였으며 당시 독일 연극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계몽전 제군주들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고 북아메리카에서는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789년 괴테가 40살이 되던 해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이 혁명은 전 유럽의 정치적 지형을 바꿔놓았고 자유, 평등, 우애라는 새로운 이념을 확산시켰습니다. 괴테는 프랑스 혁명을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공포 정치와 폭력이 심화되자 점차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급진적 변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혁명보다는 문화적 계몽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은 그의 후기 작품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774년 괴테는 단 4주 만에 한 편의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작품은 유럽 문학사에서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감수성 예민한 청년 베르테르가 시골 마을에서 아름다운 로테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는 이미 약혼자가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간체 형식으로 전개되어 독자들은 베르테르의 내면 세계를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당시 젊은 세대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베르테르의 옷차림을 모방했고 베르테르처럼 자연 속을 거닐며
감상에 젖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실제로 베르테르를 모방한 자살 사건들이 유럽 각지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를 가리켜 베르테르 효과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3장 바이마르의 현자. 1775년 26살의 괴테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바이마르 공국의 젊은 군주 카를 아우구스트 공작이 그를 바이마르로 초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방문으로 생각했던 이 여행이 결국 괴테의 남은 생애를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이마르에서 57년을 보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괴테는 공작의 고문관이 되었고 문학에만 전념하던 젊은 천재가 갑자기 실무 행정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학 창작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침체기였습니다. 행정 업무에 시달리던 괴테는 창작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고 젊은 시절의 열정적 문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794년 괴테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중요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와의 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러는 괴테보다 10살 어렸지만 이미 군도, 돈 카를로스 등으로 명성을 얻은 극작가였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어색했습니다. 기질도 달랐고 문화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794년 어느 날 자연과학 학회 모임 후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며 식물의 본질에 대해 토론했고 이를 계기로 깊은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러는 칸트 철학의 정통한 이론가였고 괴테는 경험과 직관을 중시하는 실천가였습니다. 이 두 거장의 만남은 독일 문학사에서 가장 생산적인 협력 관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괴테는 이 시기에 소설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완성했고 서사시 헤르만과 도로테아를 썼으며 파우스트 일부의 집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실러와의 대화는 괴테에게 자신의 작품을 이론적으로 반성하고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빛나는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실러는 오랜 지병으로 1805년 46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괴테는 친구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한동안 실러의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했다고 합니다. 4장 작품 세계의 우주. 괴테의 대표작이자 세계 문학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파우스트는 그의 평생에 걸친 작업이었습니다. 괴테는 20대 초반부터 파우스트 전설에 매료되어 집필을 시작했고 죽기 직전까지 이 작품을 다듬었습니다. 완성된 파우스트는 1부와 2부를 합쳐 총 12,111행에 이르는 방대한 시극입니다. 파우스트는 단순한 극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탐구입니다. 지식과 경험, 사랑과 아름다움, 권력과 창조, 그리고 구원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주제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특히 노력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는 괴테의 인생관을 집약한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하는 한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괴테의 또 다른 중요한 작품은 비렐름 마이스터 연작입니다.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비렐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독일 교양소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비렐름 마이스터는 19세기 독일 문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발리스, 틱, 아이헨도르프 등 낭만주의 작가들이 교양소설 전통을 이어갔고 20세기에 이르러 토마스 만의 마의 산,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이 등으로 계승되었습니다. 5장 사상과 영향. 괴테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체계적 철학자가 아니었고 일관된 이론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과 대화록, 편지들을 통해
일관된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괴테가 독일 문학과 문화에 미친 영향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는 독일어를 풍부하게 만들었고 독일 문학에 세계적 수준을 부여했습니다. 괴테 이전의 독일 문학은 프랑스나 영국 문학에 비해 변방적이었지만 괴테와 실러를 통해 유럽 문학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괴테의 영향은 독일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빅토르 위고와 발자크가 괴테를 존경했고 영국에서는 토마스 칼라일이 괴테를 영국에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투르게네프와 톨스토이가 괴테를 읽었고 미국에서는 에머슨이 괴테를 시인들의 작가라고 불렀습니다. 6장 인간 괴테. 괴테의 삶에서 여성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여러 여성들과 사랑에 빠졌고 이 경험들은 그의 문학 창작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괴테는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끈다고 파우스트의 마지막에 썼는데 이는 그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프리데리케, 바이마르의 샤를로테 폰 슈타인, 이탈리아에서 만난 여성들, 그리고 크리스티안의 불피우스 등 많은 여성들이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특히 샤를로테 폰 슈타인 남작 부인과의 관계는 1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는 순수한 정신적 사랑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괴테보다 7살 많았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의 불피우스는 괴테가 40살에 만난 여성으로 꼭 공장에서 일하던 23세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괴테는 그녀와 18년간 동거하다가 1806년에야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귀족 사회는 이 관계를 스캔들로 여겼지만 괴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안에는 괴테에게 평온한 가정생활을 제공했고 아들 아우구스트를 낳았습니다. 말년의 괴테는 74살의 나이에 19살 소녀 울리케 폰 레베초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험은 마리엠바트 비가라는 아름답고 슬픈 시를 낳았습니다. 노년에도 괴테는 사랑의 감정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테의 집은 유럽 지성인들의 순례지였습니다. 수많은 예술가, 작가, 과학자, 정치가들이 바이마르를 방문해 괴테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고립된 천재가 아니라 활발하게 교류하는 세계 시민이었습니다. 젊은 비서 에커만은 괴테와의 대화를 기록하여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괴테의 사상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괴테는 문학, 예술, 과학, 정치, 일상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제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나폴레옹과의 만남도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1808년 에르푸르트에서 열린 군주회의에 괴테가 초대되었고 나폴레옹은 그를 접견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괴테에게 당신이 진정한 사나이요라고 말했고 베르테르를 7번이나 읽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치권력과 정신권력의 상징적 조우였습니다. 베토벤도 괴테를 존경했고 그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에그몬트 서곡은 괴테의 희곡을 위한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그다지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괴테가 너무 궁정적이라고 생각했고 괴테는 베토벤이 너무 격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1832년 3월 22일 82세의 괴테는 바이마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괴테는 자신의 죽음을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하고 봉인했으며 자신의 사후에 출판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창작과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괴테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그는 바이마르의 군주 납골당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관 옆에는 친구 실러의 관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두 거장은 죽어서도 함께한 것입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현재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괴테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18세기 프랑크푸르트의 소년에서 시작하여 유럽 문학의 거장으로 성장한 한 인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괴테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보편적 인간의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경험, 이성과 감정, 개인과 사회, 자유와 책임, 사랑과 고통, 그리고 삶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들입니다.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는 나는 항상 부정하는 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끊임없이 긍정하고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그는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노력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괴테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문화와 분업이 심화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편협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괴테가 보여준 전체적 인간상, 조화와 균형의 추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실현의 노력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 기술 발전의 딜레마, 문화 간 충돌 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 괴테의 자연관과 세계 시민주의는 새로운 시사점을 줍니다.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체로 본 그의 시각, 서로 다른 문화들의 대화를 강조한 그의 세계 문학 개념은 21세기에도 유효합니다. 괴테는 또한 나이듦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80평생을 창조적으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젊은이들과 소통했습니다. 70살이 넘어서도 페르시아 시를 공부하고 중국 문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새로운 과학 이론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성숙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불완전하고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괴테는 바로 이 불완전함 속에서 의미를 찾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진리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괴테보다 25살 많았고 괴테가 3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칸트는 평생 고향 퀘니이스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철학을 탐구했습니다. 반면 괴테는 여행을 즐겼고 사랑을 했고 정치에 참여했고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칸트가 순수이성의 탐구자였다면 괴테는 전체 인간의 구현자였습니다. 우리는 칸트의 깊이를 존경하지만 괴테의 넓이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괴테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괴테는 독일인이 가진 최고의 것이다. 그리고 토마스 만은 괴테는 독일이 세계에 준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괴테 자신은 자신을 독일 작가로만 한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세계 시민이었고 인류 전체를 위한 작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괴테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200년 전의 문학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 하는 영원한 질문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괴테의 작품들은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인간이 됩니다. 파우스트에서 시는 메피스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인간은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안다. 이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길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괴테는 1832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읽히고 연구되고 무대에 올려지고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이마르의 그의 집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괴테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동반자입니다. 어쩌면 괴테의 가장 큰 업적은 구체적인 작품들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삶의 방식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삶, 이성과 감정, 질서와 자유,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삶,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삶.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아니, 오늘날이야말로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괴테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면적입니다. 하지만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괴테의 작품 한 편을 읽는 것, 그의 시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 그의 생각 하나를 곱씹어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조금 더 풍요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괴테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괴테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고 함께 생각하고 같이 여행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더 많은 빛을. 이것이 괴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지식의 빛, 지혜의 빛, 사랑의 빛, 창조의 빛을 향해. 괴테가 평생 추구했던 그 빛을 향해. 괴테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바이마르 땅에 묻혔지만 그의 정신은 그의 작품 속에서, 그의 사상 속에서, 그리고 그를 읽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